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토크쇼 교수님과 별별 수다 MC 현서입니다. 별수다의 첫 번째 수다,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왕가 사는 남자 감상회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 한림대학교 사학과 염정석 교수님, 그리고 최시은님, 이정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한림대학교 사학전공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염정섭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사회경제사하고 농업사, 근데 이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랑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학과 3학년 최시은입니다. 저는 법학과 2학년 이정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단종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이번 주제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왕가 사는 남자가 1,4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혹시 언제부터 단종 관련 연구를 해오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조 때 가게 되면 이제 그 단종에 관련된 그 충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단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배식록이라고 하는데, 장릉 배식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깊이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단종제, 단종 문화재 관련 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갖고 단종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영화가 나온 김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별별 수다에 초대해 주셔갖고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시면서 흥미로운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이제 어려운 거는 단종 관련된 사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종에 대해서 후대 여러 학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단종의 모습, 이런 걸로 이렇게 형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단종의 모습,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대 중에서 조선사를 전공하게 되신 이유도 여쭙고 싶습니다. 조선시대를 전공하게 된 거는 20세기 초반에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조선 왕조하고 대한제국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했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조직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좀 잘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의 모습하고 전락한 이후의 모습을 좀 잘 대비시켜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싶어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 갖고 지금 뭐 별로 밝혀낸 게 없습니다. 영화는 시간이 어떻게 돼 갖고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저께 봤습니다. 집 근처에서 봤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재밌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딱히 볼 생각이 없다가 이제 1,000만이 넘었다. 다들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낄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를 안 보니까. 그래서 한번 못 이겨서 봐야지 해서 저도 교수님과 같이 토요일에 봤습니다. 집 근처 영화관에서. 그러면 혹시 정현님은 언제 보셨을까요? 저는 보름 전에 동생이랑 같이 봐가지고 데이트 느낌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도 눈물 흘리신 장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단종이 죽는 장면에서 그런 어떤 단종의 그 불운함이라고 할까, 억울함이라고 할까, 하늘에 어떤 이렇게 치닫는 어떤 단종의 분노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느껴지면서 저절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MBTI도 함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 제대로 조사한 적은 없는데 네. INTP라고도 INTP. 해요. 네, INTP라고도. 그렇다면 시은님은 혹시 눈물 흘리신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끝까지 울지 말아야지. 너무 눈물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처음 아하, 보고. 맞아요. 근데 울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 엄흥도에 해상시인 있잖아요. 거기서
제 단종에 이렇게 물장구를 치는 어. 모습이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아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아이인데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한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슬퍼서 그때 비로소 울었습니다. 혹시 정현님은 언제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종과 어문도가 작은 골방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네. 그때가 개인적으로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단종의 죽음이 예고된 느낌이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장면에서 엄청 슬퍼서 막 울음 참고 그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 사극을 즐겨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 사극을 거의 보지 않아요. 거의 보지 않는데 정말요? 오. 이게 보다 보면은 요번 왕가 사는 남자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게 과연 저랬을까? 어떤 고증이나 뭐 이런 거에 좀 걸리적거리면 네. 이제 약간 그게 좀 어떤 턱처럼 남겨져 있으면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게 이제 그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극의 그 어떤 줄거리 전개, 맞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도 몰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사극을 보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꼬치꼬치 이렇게 좀 문제를 지적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보느냐,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보자.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백하자면 대장금 이후에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한 20년 전이죠. 대장금 이후에는. 근데 요번에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왕가 사는 남자 감상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유해진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했던 어몽도가 제일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어몽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는데 네. 이걸 이제 시나리오하고 그다음에 감독이 이제 어몽도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네.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시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 매화 역할이라고 하는 궁녀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궁녀 역할에 제가 대입이 됐어요. 뭔가 제가 사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뭔가 제가 그때 있었다면 저는 매화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단종을 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그래서 좀 매화라는 역할에 좀 대입이 많이 됐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매화가 어문도랑 어문도 그 춘장이랑 이제 막 약간 틱틱하는 장면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울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정현님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한명회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매체에서 다루어질 때 한명회는 간신인 입장이기 때문에 묘사가 굉장히 간신처럼 되어 있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이번 한명회는 굉장히 풍채 좋게 나와서 다른 작품과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 배우의 태산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룡포에서 단종한테 글을 배우면서 약간 앞으로 나아갈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라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막 글 배우는 장면 같은 게 되게 재미있게 흘러가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인물과의 싱크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몽도는 뭐 이렇게 자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일치하는지는 알기 어려운데 한명회 아까 감명 깊게 본 분도 있는데 한명회는 좀 많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명회가 영월까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에 보면은 이제 칠삭동이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유모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풍채가 기괴해졌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떤 체구가 거인같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한명회는 이제 자료에는 굉장히 책략이 풍부한
그러니까 어떤 모사꾼이죠, 모사꾼.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다 조율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유지태 배우가 그런 점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 중간에 이제 그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그 단종한테 윽박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명희한테. 예,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흥미롭게 느껴졌던 장면이나 설정이 있으셨나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그 단종이 청령포 그리고 영월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냈는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요. 지금 그 사극이나 뭐 요번에 영화나 다른 자료나 조선왕조 실록에는 한 4개월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어떤 자료에 보면 1년 몇 개월 정도 있던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더라도 요번 영화에서는 그 단종이 광천골 그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뭐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게 그럴 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흥행 이후 지도 어플 리뷰란에 단종과 세조의 능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드러나는데요. 이 상황을 아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게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 능묘, 이제 왕릉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찾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세조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단종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참조할 만한 그런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조가 이제 후반기에 가서 뭐 단종을 이렇게 유배 보내는지도 좀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영월로 보내고 이런 거에 늘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랑 같이 하냐면 세조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양녕대군. 그리고 둘째 작은아버지 효령대군. 그러니까 그 조선 왕실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조는. 그러니까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세조가 가는 길이 이 왕실을 잘 보존하는 길이었다. 이런 그 왕실 내에서 종친들 사이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더욱더 단종이 영월로 쫓겨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는 하나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그렇게 SNS 상에서 인기가 났는데. 네, 봤어요. 저는 이렇게 세조가 악인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아프게 죽어가는 적을 보니까 세조 너무 나쁜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도 악플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광릉인가요? 그렇죠. 강릉. 네, 그 지도를 찾아봤는데 정말 악플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저는 세조가 수조 졸업원 평가했을 때는 성종 때에 이르러서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인물이라서 오히려 세조를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180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세조릉의 그 리뷰가 거의 2점대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단종의 죽음을 어문도의 손에 의해 강을 건넌다 이러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등 기록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단종이 이제 죽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뭐 죽음에 대한 묘사 이런 걸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록에는 이제 스스로 목을 맨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연려실 기술에서는 그 왕방연이 이제 데리고 갔던 통인이 이제 그 활주를 잡아당겨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어몽도가 그 활주를 잡아당기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됐는데 자살로 기록을 한 거는 아무래도 그 기록이 나오는 당시가 이제 세조가 즉위했던 직후니까 뭔가 왕실에 좀 누를 끼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기록하는 게 이제 그 세조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타살이다.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몽도가 등장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료가 없어갖고. 네, 그러면 영화 속 역사적 배경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영화 속 시대 전후의 정치 상황은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종이 이제 청령포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자료는 유배됐다. 이렇게 유배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어몽도가 그 보수주의인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데 들어보셨죠? 네. 보수주의. 근데 보수주의인이 유배당한 죄인을 이렇게 잘 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보수주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유배된 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록이나 다른 자료에는 그 출거라고 돼요. 한양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월에 가서 살게 했다라고 나오고, 살림살이나 이런 것도 좀 풍족하게 하게끔 그렇게 지시하는 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유배인지 나가서 살게 한 건지는 좀 불확실해요. 근데 그 시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7년 10월 달에 죽게 되는데, 56년에 갔으면 1년 몇 개월 있었던 거고, 57년에 갔으면 이제 몇 개월밖에 안 있었던 건데, 그거 시기도 좀 불확실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육신,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상황 복위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1456년 6월에 그때 단종이 상황이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세조한테, 자기 숙부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영월로 가서 죽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전체적인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거죠. 11살, 12살 때 즉위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단종이 즉위를 했을 때 단종을 잘 이렇게 후견해 줄 만한 왕실의 어른이 없었어요. 왕실의 어른이. 단종의 어머니는, 그 문종의 비는 단종을 낳으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상태로 살았고, 세종의 후궁이 태빈 양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할머니도 일찍 죽어요. 할머니도 3살 땐가 뭐 하여튼 몇 살 때 죽게. 그러니까 왕실에 지금 그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고, 문종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죽고 이제 단종이 즉위하는 건데, 그 외에는 이제 자기 삼촌들만 남아 있는 거죠. 단종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없으니까 이게 후견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그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단종이 즉위하면서 그 문종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은 김종서, 황보의, 뭐 정분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하의 입장에서는 단종한테 충성을 다 바친 건데,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왕실에서 보게 되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나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김종서, 황보인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단종을 옆에 끼고 뭐 황표종사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시기에 왕이 올랐고, 그래서 왕 노릇을 이제 몇 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단종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문종의 보호 아래 즉위했다면 어떤 왕이 되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단종이 나름 똘똘한 그런 왕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세자 노릇은 뭐 2년도 못했는데, 조선에서 왕실에서는 이제 그 왕자들, 세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왕세자 교육이라고 해서 서연이라고 그래갖고 잘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고, 또 세종도 자기 손자를 굉장히 예뻐했던 것 같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문종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문종이 재위한 지 한 2년 몇 개월 정도 됐는가 싶었는데, 이제 종기가 크게 나가지고 종기를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중간에 그 실록의 기록을 보면 종기를 짜내니까 뭐 굉장히 그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염증, 그 덩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문종이 죽게 되니까
단종으로서는 어떤 그 자기가 왕위를 이렇게 제대로 수행할 만한 그런 준비는 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종이 그 병환을 치료하는 과정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대신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종이 금성대군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성대군에게 단종은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세종은 아들이 많아요. 수양대군, 안평대군, 뭐 금성대군, 뭐 굉장히 많은 광평대군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기록에는 그게 있긴 있어요. 그 이제 단종이 왕자 시절에 이제 금성대군 자기 삼촌이죠. 숙부 집에 가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세조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이 된 다음에도 금성대군 집에 가서 좀 머물렀다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좀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금성대군은 그런 점도 나중에 이제 복위 운동을 이제 어떤 도모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단종이 금성대군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성대군에게 단종은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압축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에 이런 어떤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12살에 즉위해서 나중에 죽을 때는 17살에 죽게 되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주 10대잖아요. 10대. 뭔가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 같은 것도 깊게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왕에 즉위해 갖고 기후정난이 일어났을 때 수양대군 붙잡고 날 좀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좀 애걸했다고 기사가 나와요. 물론 이거는 실록 기사니까 믿을 수 있기도 하고 믿지 어렵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17살이잖아요. 17살. 그러니까 6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이에 어떤 금성대군하고도의 뭐 교류도 있었을 테고 또 영월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화에서 묘사되는 막 호랑이를 활로 쏜다든지 뭐 저 멀리 있는 옷을 뭐 활로 맞춘다든지 그런 어떤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주 좀 근거 없는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에서. 네. 세종이 단종을 매우 아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된 일화를 알고 계시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가 이제 그 자료에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세종이 이제 조선에도 그 적장자 그런 개념이 좀 있으니까 세종의 큰아들이 이제 문종 또 문종이 큰아들이 이제 단종 단종은 자기 누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맞손자죠. 맞손자 종손에 해당되니까 좀 아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종이 태어났을 때 축하하는 그런 어떤 언급도 하고 조선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도 내려주는 그런 조치도 한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종 사후에 세조가 단종 주변 인물들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조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종이 죽은 다음에는 세조도 이제 자기의 어떤 왕권과 어떤 이런 지배 체제 이런 걸 좀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어떤 그 세조의 조처에 반발해서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또 일부는 계속해서 세조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필요했겠죠. 그리고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잘 이렇게 뭔가 조선의 지배 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문물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뭐 서적 편찬이라든지 그걸 또 계승할 그런 책무도 있었겠죠. 조선의 지배 체제를 좀 공고히 해야 할. 그래서 지금 경국대전 이런 것도 만들고 어떤 의뢰인이나 이런 것도 편찬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학과 교수님으로서 역사 관련 작품을 보실 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역사에 관련된 걸 볼 때 이게 그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고 또
영화나 드라마니까 이 줄거리가 얼마나 개연성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어 있는 부분들, 사료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떤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채워넣게 되면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장면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셨던 부분도 있으실까요? 그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도 좀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월 관아 부분에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어떤 문루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밑으로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 관아는 평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월 군수가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성리학도 좀 공부하고 그런 분인데 거기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술 먹고 이런 어떤 좀 그런 분으로 묘사가 돼갖고 조금 그 걱정스럽고 그 청령포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어떤 그 지형상의 어떤 특징하고는 좀 다르게 묘사가 돼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건 굉장히 평지거든요. 배를 타고 넘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평지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그 기단을 높게 쌓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이제 대사나 이런 거로 가면 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에서 어몽도가 단종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제 역사 속 어몽도는 어떤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시는지, 또 어몽도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어몽도가 주인공인데 어몽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뒤져보면 초기 기록에는 영월군의 아전으로 나와요. 영월군의 설이 영월군의 이제 향리로 나오고 종 이후의 기록에는 전부 다 영월의 호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호장은 향리나 아전보다는 훨씬 더 좀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호장들은 어떤 지방 군현에 여러 가지 뭐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총괄하던 그런 거의 이제 수령에 버금가는 수령이 없는 데선 또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호장, 부호장이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조선에 가서는 이제 양반 사족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후기의 기록에서 호장이라고 나오는 거는 좀 어몽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기나 초기 기록에 영월 군의 향리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신분적인 위치가 아닌가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 어몽도는 그 영월군에 있는 그냥 일반 평민은 아니고 평민과 어떤 관리들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조선 후기 숙종대 이후가 가게 되면 어몽도를 여러 조선의 유학자들이 굉장히 칭송을 해요. 절의를 지키는 인물이다. 그래서 장릉 배식록이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의 사육신하고 버금가는 그런 위치의 인물로 그렇게 배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릉 배식록에는 위에는 뭐 육종영이라고 해서 안평대군, 뭐 금성대군 뭐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뭐 사육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돼요. 그 뒤로도 계속 그런 평가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절의를 지킨 인물이다. 단종에 대해서. 자료에 나오는 거는 시신을 수습을 해서 이제 안장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기록에 따라서는 물에서 건졌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놓아져 있는 거를 잘 수습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묘소를 만들게 되고 그 묘소를 만든 다음에 그 후에 막 중종 때 그 이후가 되면 계속 거기 가서 제사를 올려요. 제사를 올리다가 이걸 점점 그 격을 높여가다가 나중 숙종대 가면 이제 보기를 시키는 거죠. 단종이라는 묘호도 받고 그런 걸 보면 어몽도를 이 조선의 어떤 절의의 인물로 그렇게 많은 유학자들이 칭송하고 있었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대중문화 속 역사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중문화 속에서 영화나 특히 드라마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거는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냥 재미만 갖고 역사를 접근하게 되면 그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거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러한 어떤 반론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현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를 재미만으로 우리가 도파민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영화는 왕가 사는 남자는 제가 좀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 메시지를 은연중에 잘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몽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물 묘사가 이 장항준 감독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몰랐던 인물을 또 역사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역사 영화를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군데군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재미있는 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점을 좀 많이 착안을 해서 우리가 강의할 때나 또는 공부할 때 이 영화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뭔가 고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역사상, 역사적인 어떤 그 인식, 의식 이런 걸 좀 되새기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요.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항준 감독이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좀 장면이 좀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점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양반이 이 감독님이 굉장히 좀 그 과도하지 않은 좀 이렇게 A불비라고 해야 될까요? 슬픈데 이렇게 아주 슬프지 않게 그렇게 좀 잘 그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과격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죽어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평점과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5점 만점으로 치면 한 4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있다. 그 메시지는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 몫이죠. 그거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지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좀 잘 발견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장항준 감독과 같은 어떤 모티브를 제가 그 어떤 요거를 좀 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단종이 청룡포에 가서 1년 몇 개월 살았을 때 1년 몇 개월 산 그 설을 따른다면 그 사이에는 그냥 이 사람이 먹고 어떤 자고 이렇게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또 주변에 뭐 어떤 어여쁜 처자들하고 뭐 이제 어떤 연애 관계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정순왕후라고 단종 부인이 있어요. 단종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혼자 살았죠. 나중에. 근데 그 부인하고도 뭔가 교류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노산군 일기라는 가제로 제가 좀 뭔가 글을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영화를 먼저 만들어 갖고
마지막으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평점과 한 줄평을 시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평점은 전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한 줄평이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백성이 되어서 나왔다. 저는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렇게 애국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역사에 해박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실 그냥 시험 보니까 외우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조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을 뜨게 해준 작품이 아닌가 어떤 제 인생이 약간 한 획을 그은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8점 드리고 싶은데요. B라고. 아무래도 태조나 단종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미래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고 0.2점이 아쉬운 건 아무래도 호랑이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그 별별 수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강의실에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여러 또 질문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또 해주셔갖고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역사 얘기를 하면 막 과장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 과가 아니면 더더욱 그러는데 좀 제가 이번에 관심이 생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되게 깊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너무 수준 높은 대화를 제가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정순왕후랑 단종의 러브스토리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교수님께서 책으로 내주신다면 정말 애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이런 좋은 기회로 또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 대화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영광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의실이 아닌 책으로 집필하신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꼭 집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역사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염정석 교수님, 그리고 시애님, 정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과 별별 수다였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